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탑팀 라이브 시간입니다. 탑팀 재활학과 저는 두목권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아 수면 무호흡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전남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이비인후과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소아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남대학교 김희영 선생님이신데요. 오늘은 ADHD와 소아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아이들 소아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김희영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고, 화면 돌리지 마시고 우리 미인을 잘 바라보고 계시다 보면은 아주 소아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드렸지만 전남대학교 이비인후과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과 ADHD 사이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 수면 무호흡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거를 진단하기 위한 증상이나 진단, 치료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성인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흔하게 주변에서 접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좀 삶의 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수면 무호흡이 단순히 낮 동안에 좀 피곤하고 그런 증상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간 지속을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성인 합병증과도 발생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 많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성인 쪽은 요즘 좀 많이 밝혀지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성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수면 다원 검사가 급여화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확실히 많이 줄게 되면서 이비인후과나 정신과, 신경과로 내원하셔가지고 수면에 대해서 이제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좀 코골이가 약간 있더라도 이게 나이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코골이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아에서도 이 수면 무호흡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고 적어 놓은 것처럼 소아는 성인하고 증상도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요. 치료도 좀 다르고. 그렇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도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소아의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 수면 무호흡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데, 아이들의 성장은 성장 호르몬이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하루 동안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밤 동안에 많이 나왔다가 이제 일어나면 새벽녘에 그 호르몬 수치가 줄어든 이런 사이클을 이제 보이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밤 동안에 계속 잠을 못 자는 증상이 반복이 되게 되면 밤 동안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잘 못 자면 피곤하고 이제 보채면서 식욕도 많이 떨어지면서 먹는 양도 줄게 되고. 우리 소아에서도, 재활학과에서도 아이들이 깊은 숙면 후 3시간 정도가 지나야 이제 성장 호르몬이 최고치 피크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키가 안 자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가 잘 안 자라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잠을 못 자고 밤 동안에 아이가 계속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깊게 잠을 들었다가 숨을 못 쉬면은 좀 깼다가 다시 잤다가 깼다가 하는 게 반복이 되면서 수면 분절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숙면에 취하지 못하게 되고, 또 숨을 못 쉰다라고 하는 거는 뇌로산소가 안 가는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장애가 나타나든지 좀 과잉 행동이나 집중력을 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잘 못 따라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 동안에 자꾸 깨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하고 비만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인처럼 심폐합병증 위험도 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특히나 이게 심할수록 이런 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성인과 다른 거는 이거는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면 심폐합병증도 좋아진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합병증 생기신 분이 있어요. 또용바라기님이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강의에 집중을 못하겠대.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래도 자, 그다음부터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 합병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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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연구가 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지표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틴이나 아니면 프리세닐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높아지면 알츠하이머 질환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말이 있는데, 소아에서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이런 수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면 무호흡을 치료를 하면 알츠하이머 지표가 또 낮아지고 이런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요. 보이실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이거는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을 진단을 했을 때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 심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수면 무호흡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치료 전에는 이렇게 높았던 수치들이 수면 무호흡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는 양상을 굉장히 보이죠. 중요한 자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매로 알려진 이런 지표가, 치매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가 수면 무호흡도 올라가고 치료를 하면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이런 지표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오늘 이 부분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ADHD랑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자꾸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자꾸 돌아다닌다고 하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은 이게 그걸 듣다가도 뒤에서 누가 말을 걸면 금방 다른 데 봐버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성장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거를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를 해서 치료를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좀 애매한 증상이면 이게 진짜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지 좀 이런 게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또 서아에서 그런 ADHD가 있을 때는 2명 중에 1명은 성인이 돼서까지 이런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간과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증상을 보면 뭐 충동성이나 주의력 결핍이나 좀 인지 발달이 어렵고 학업 수행이 어렵다, 이런 증상이 아까 봤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수면 무호흡 증상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로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니까 막 아이가 막 이러고 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그러면 이렇게 증상이 비슷한데 이게 수면 무호흡하고 ADHD가 과연 연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들을 좀 쉽게 좀 발췌를 해와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수면 무호흡이 ADHD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논문인데요. 결과만 먼저 설명드리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ADHD의 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을 치료를 해주면 ADHD 증상을 개선을 해주는 것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이 아래 보면 이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들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겠잖아요. 그런 논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ADHD랑 수면 무호흡을 키워드로 해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약 18개 정도의 논문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서도 이 하나의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논문을 같이 분석을 했을 때도 ADHD의 증상하고 수면 무호흡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왔다고 하고요. 또 이거를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했더니 ADHD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의 그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이기 때문에 이걸 절제하면 ADHD 증상 주요 치료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ADHD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ADHD의 치료는 이런 교육을 하고 아이들 인지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약물 치료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물을 먼저 도입을 해보기 전에 수면 무호흡에 대한 치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ADHD가 있으면 엄마들이 보통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서 그렇죠. 뭐 암페타민이나 이런 집중력을 높이는 ADHD로 진단을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을 먼저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소아 수면 무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증상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물적인 치료가 먼저 가는 건 조금 이렇게 순서가 안 맞거나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런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약물적인 치료를 추가로 계속 지속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수면 무호흡이 같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수면 무호흡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좀 하고 증상 개선을 좀 꾀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논문은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만 있는 환자랑 수면 무호흡에 ADHD도 같이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된 환자를 이 두 개의 그룹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수면 무호흡하고 ADHD가 있으면 행동장애나 이런 기분장애, 충동성 이런 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이 수면 증상 자체도 더 심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의 30%에서 ADHD가 동반되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ADHD가 점점 더 동반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서 ADHD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이거를 해결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에 나온 편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수면 관련된 증상들을 이런 지표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로 이제 매긴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면 무호흡만 있는 환자보다 수면 무호흡이랑 ADHD가 같이 있었을 때 이런 점수들이 더 훨씬 높게 나왔고 이 아래 두 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심한지를 보는 건데 이 지표도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결국은 우리가 브레인, 뇌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충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이니비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뇌의 억제 효과가 잘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논문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에서 ADHD가 있을 때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 논문을 하나를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니까 정옥쌤이랑 희영쌤을 같이 해주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발자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여기는 보스턴이라는 분이 누군지 알겠네요. 저기 양모 교수라고 저기 미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아 수면 무호흡 유병률은 코 고는 소아 중 약 20-30%라고 나와 있네요. 아니, 멀리서 고생하십니다. 양모군. 양모.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세에서 12세에서 한 10에서 25%에서 코골이가 있다고 하고요. 너무 많은 거 4명 중 1명이에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고 이 코골이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10에서 20%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0에 20%.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로 하면은 더 적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드문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한 뭐 10명 중에 1명 좀 못되게 있다는 거 상당히 많은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요.
수면 무호흡이 있고 ADHD가 있는 아이들을 못 해놓고 한 3분의 1에서는 수술적으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해주고 한 3분의 1은 약물 치료만 좀 해주고 3분의 1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봤을 때 증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각각의 항목들은 이 수면 증상, 여기 첫 번째 표는 수면에 관한 거거든요. 수면 증상들, 잠을 못 잤을 때 잠을 얼마나 못 자는지, 신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좀 힘들어하는지, 낮 동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랑 후에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점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 점수 차이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 줄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점수가 좋아진 거고 그 말은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호전을 보이고 이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이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이런 점수가 호전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 위해 설명드리면 이 피밸류 값이 우리가 유의격 값이 0.05보다만 낮아도 유의하게 보는데요. 이게 2스타가 걸리면 0.01보다 낮은 거니까 정말 높은 거고 3스타면 0.01인데 보면 전부 다 1스타, 2스타, 3스타죠. 3스타네. 네. 아, 네. 별이 3개예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만큼 수면에 엄청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수면 증상에만 효과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ADHD 증상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는 이제 ADHD 관련된 이런 증상들을 또 점수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졌어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해도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점수들을 전부 다 총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물 치료를 한 것보다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좋아졌다. 호전이 더 높네요. 네. 그래서 ADHD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 아이들한테 수술적으로 편도랑 아데노이드를 제거를 해주면 수면 증상뿐만 아니라 진짜로 ADHD 증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보스턴에 있는 양모 교수가요. 엄청 졸리대요. 지금 새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밤이어서. 어려운 내용인데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 고는 아이들 중 20-30%라고 하는데 유병률이 우리나라는 좀 높대. 동양인 아이들의 얼굴이 작아가지고 더 유병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아이가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증상을 알아야지 이제 병원에 오시겠죠. 먼저 가장 흔한 거는 코골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는 동안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숨이 멈춰서 깨요. 아니면 남편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육안상으로 보이는 수면 무호흡보다는 자면서 땀을 심하게 흘린다든지 아니면 자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잔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좀 이게 그 성인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좀 많이 졸리고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뭐 주간적으로 졸리는 증상보다는 애가 보채고 많이 좀 짜증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숨을 코로 못 쉬고 멍하니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숨을 쉰다든지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자꾸 코가 막혀하고 코를 자꾸 이렇게 쓸어내리고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큰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영상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이거를 있는지 이런 병력 청취나 영상 검사, 신체 검사 통해서는 이게 수면 무호흡이 있겠다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렇게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거를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애들한테
저 수면 다원 검사 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성인도 음. 이렇게 기구를 부착을 하고 자면 불편해서 내가 평상시보다 그렇죠. 네. 잠을 못 잤다. 네. 그래서 이게 내 평상시 수면 상태를 그를 나타나는 반영하는지. 검사가 네.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다시 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구를 부착하고 자는 것도 불편한데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 이게 검사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낯선 환경이어서 더 잠을 못 잔다든지 해서 좀 검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네.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이게 비급여여서 비용을 좀 많이 냈었어야 됐는데, 이제 수면다원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훨씬 본인 부담금이 적어졌어요. 20%네요. 내는 금액이 채 3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한테서 좀 접근성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한 번만 됩니까? 전후에 다 되는 건가요? 이제 맨 처음에 한 번 시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제 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5%는 굉장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그다음에 그다음. 네. 보험이 좋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산소 포화도만 체크한다든지 이제 가슴이랑 배에 벨트를 채워서 실제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확인한 이런 간단한 이런 간이형 수면 검사들을 하는 방법도 네. 있는데요. 근데 이건 아직 좀 연구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 상용화가 잘 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식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진단 툴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시면 될 학교에서 것 보면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자기 원래 자던 데 가서 네. 집에서 그냥 해가지고 오는 네. 거고 굉장히 간단한 거여서 진짜 자기 수면을 반영하는데 아주 좋은 지표일 것 같은데 네.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점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 그런 정도는 이걸로 잘 반영이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항목을 보는 데는 좀 아직 부족하고 특히나 성인보다는 소아에서는 아직 좀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게 좀 더 덜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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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우리 아이가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수면 무호흡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드실 것 같은데, 아까도 보셨지만 검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금액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온갖 장치를 다 달고 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거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 제 와이프도 코 골고 자는데 이 작가님이 수면 네. 무호흡증 의심을 많이 아주 원초적인 이런 의심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좀 컥컥거리면서 이제 잔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중간에 멈추는 멈춘다든지 거야. 이런 거를 한번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하지 않더라도 이게 평상시에 본인이 주간에 졸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찰해 보시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면 무호흡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면 설문지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 과연 유용한지를 소개를 잘 해주신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수면 다원 검사가 아니라 설문지를 통해서 그렇죠. 테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사용은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유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건 다 빼고 가장 유용하다라고 제시가 된 설문지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소아 수면 무호흡에 관한 설문입니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는 동안의 증상,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정지가 있는지, 낮 동안에 어쩌는지, 그 다음에 뭐 학교 생활이 어쩐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답변도 예, 아니요, 모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좀 유용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8개에서 이상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인터넷에 소아수면 무호흡에 관한 설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이 이미지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가 체크를 할 수 네, 있겠네요. 우리 아이가 과연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병원에 갈 정도일지 아닐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8개를 와봤습니다. 기준 커트라인으로 딱 오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소아수면 무호흡을 진단을 하는 거랑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가장 흔한 원인이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체구가 이제 작기 때문에 이 상기도의 용적 자체도 성인보다 좁은데?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 어떤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지면 그 막아주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주면은 그만큼 효과도 또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도 그렇지만 소아에서도 비만이 생각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상기도 주변 조직에 지방이 두텁게 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폐 용적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특히 복부에 비만인 아이들이 눕게 되면 지방에 있는 조직들 때문에 횡격막이 눌리면서 훨씬 더 폐 용적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무호흡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 엄청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뭐 기형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경근육 뭐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런 수면 무호흡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고촌 날다라님이 소아 수면 무호흡 치료는 어떻게 하죠? 수술, 비수술. 물론 둘 다 가능한데요. 소아는 대부분이 수술이고 수술적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알고 계시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도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네.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도는 입안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목젖이 있는데 원래 뒤쪽에 이 구인두라고 해서 뒷벽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이 뒤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동그랗게 커져 있는 방울 같은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편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커져 있으니까 뒤로 가는 틈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코 안쪽 저 뒤편을 찍은 건데요. 이게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원래는 코로 숨을 들이쉬면은 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길을 따라서 공기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게 되면 이렇게 막혀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좀 더 보여드리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코 뒤편에 있는 여기에 아데노이드가 있는데, 원래도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아데노이드가 커지게 되면서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 혀 뒷부분에 이제 편도와라고 하는 곳에 편도가 있는데, 여기도 편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을 막으면서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 의과대학 다닐 때 아편 이렇게 외웠는데, 그래서 코 위에 있는 건 아데노이드, 목 뒤에 있는 거는 편도. 그렇게 시험 봤는데.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너무 예쁘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니 왜냐면 일반 시청자들은 아데노이드 편도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커지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소아 수면 무호흡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얼굴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러니까 소아에서 성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안면에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더 발달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코로 숨을 잘 들이마시고 환기가 잘 되면 이 코 옆에 이런 빈 공기로 차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옆으로 잘 발달하고 위로 커지고 하면서 얼굴 골격이 형성이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커서 코로 수면을 하는 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환기가 충분히 잘 일어나지 못해서 이 부비동이 확장을 하면서 얼굴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얼굴이 옆으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위로만 좀 자라면서 네. 얼굴이 이렇게 좀 길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네. 되고요. 우리 입천장을 혀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입천장이 좀 평평하실 거예요.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으로 성장을 하는 게 잘 안 되게 되면 이 입 천장이 이렇게 평평하게 자라야 되는데 가로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위로만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높게 떠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앞뒤로 봤을 때는 좁은 V자 모양이 되면서 세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치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성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악, 이 위턱 부분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빨이 날 공간이 또 사라져요. 그러면서 과밀한 치아가 되고 그래서 뻐드렁니가 생기고 입이 좀 튀어나오면서 약간 입이 좀 살짝 벌어지게 되고 항상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코랑 입술 사이에 이렇게 팔자주름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선명해야 되는데 튀어나오니까 주름이 사라지게 되고 코가 상대적으로 얼굴에서 좀 작아 보이고 또 이제 양쪽이 동일하게 막히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만 막히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 생기게 되고 턱이 좀 작고 이런 특징적인 얼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게 바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의사들은 이제 진료 오시면 보자마자 알죠. 그쵸. 예, 네. 아이가 이런 타입이라는 걸 알 네. 수 있는데. 네. 이런 성장이 2살 때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변형이 일어난 거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여기 것 이제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낮에 졸린 눈, 처진 눈썹 이렇게 눈이 약간 좀 처져 있고 집중력 잘못, 코 계속 닦고 네. 입으로 숨쉬고 네. 헐떡대고 예, 좀 그런 폐도 좀 용적도 작아져 있고 그렇죠. 좀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아이들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이 보시면 지금 입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입에 테이프 붙이면 뭐 수면 무호흡이 좋아진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프로토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활 운동 치료 코골이 증상만 있거나 가벼운 수면 무호흡 정도 좀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재활 운동 치료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제만 수행해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붙이면 전부 다 된다 그래가지고 특히 밤에 이거 붙이고 자라. 네. 안 그래도 이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입으로 숨을 쉬는데 네. 저걸 붙여버리면 밤새 이게 보상 기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보면 유튜브나 이제 여러 가지에 굉장히 보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학회 차원이나 이걸 이렇게 그냥 밤에 이걸 붙이라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보시면 2, 3분간 수면 코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입 다물고 2, 3분만 코로 호흡하는 것도 시도하는 게 거의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스톱워치로 한번 세보세요. 내가 입을 다물고 1분 이상 코로만 호흡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1분 이상 입을 닫은 채로 순수하게 코로 호흡하기 힘들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코가 막히는 건데 뭐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코호흡이 힘들다면 분명히 이비인후과 가셔서 코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테이프를 붙일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알러지성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비염, 축농증 등 이런 것들을 가신 분들은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도 좀 찾아야 되고요. 비충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코를 폐색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한 다음에 재활치료 들어가기를 말씀드리지, 난 무조건 병원에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보시면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편도나 아데노이드에 의해서 기도막힘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 이제 내시경만 저희가 해보면 정확하게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저번에도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편도나 아데노이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수면 다운 검사는 안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봤을 때 이 아이의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편도 아데노이드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검사 없이도 네, 수술적 맞습니다. 치료나 네. 또 급여가 가능하다는 거, 네, 보험 맞습니다. 적용이 같다는 거. 그래서 전문의의 의견을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호흡이 힘들 때는 본인의 혀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좀, 만약에 코가 해결이 됐다면 그랬을 때 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 있는 이 부위, 여기를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에 혀 끝이 닿아 있고 혀 윗부분 전체가 입천장에 이렇게 위에 닿아 있어야지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데, 그래서 혀 인후두, 볼 부위에 이런 근육이 적절하게 입과 이 주변 근육, 또 후두, 목에 있는 모든 근육이 긴장, 어떤 근육의 머슬 톤이라고 네. 하죠.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긴장의 톤을 유지를 못하면 누워서 잘 때 뒤로 다 쳐져 버리거나 좁아져 버리면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기도의 흐름을 막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어떤 공간 폐색이라면 이제 아이들 수술 이후나 혹은 증상이 가볍거나 성인들의 경우에는 꼭 수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기도 근육 재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성인 때는 제가 이제 혀 운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그 안면, 그 다음에 혀와 턱에 대한 운동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 테이프 붙이는 프로토콜이 이겁니다. 매일 2분씩 코로 호흡하는 시간을 늘려가서 2주째 이렇게 완성하는 프로토콜인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 패스 올 페일이라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면 예스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첫째 날은 2분간, 두 번째 4, 이렇게 계속 2분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13일째 되면 이때는 이제 3분씩 늘려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 10분째가 제일 힘들대요. 5, 6일째가 처음에는 되게 쉽게 하셔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 5, 6일째 10분 정도 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가 넘기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고요. 자, 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낮에 깨어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호흡 보상이 가능할 때. 밤에 잘 때 이걸 하게 되면 죄송하시면 저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양압기를 하면 양압기를 했을 때 자꾸 입으로 바람이 샌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압기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을 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종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압기나 이런 보조적인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거를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양압기는 지금 우리가 양압을 밀어서 공기 부목을 돼서 기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도 괜찮지만, 밤에 잘 때 입으로 지금 유일하게 숨을 쉬고 있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의료용 종이 플라스터가 있어요. 약국에 다 팝니다. 이것들을 세로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예 막 가로로 이렇게 다 붙여버리는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울식의 위험이 크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주간 이거를 패스를 하면 상당 부분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코 호흡을 많이 우리가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이 지금 한국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뭐 치료사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그래서 2주 코 호흡 프로토콜, 이 플라스터 붙이는 프로토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혀 뿌리가 좀 원인이 되는 그런 분들이나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권유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보통 드네요. 혀 뿌리 문제 있을 때 그 구강내 장치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 가진 분들은, 양압기 사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도움 되겠지만 구강내 장치 사용하고 혀 뿌리가 뒤를 누르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저번 시간은 혀 운동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은 안면 운동법, 그러니까 혀를 제외한 입 구강 쪽 안면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입과 턱 근육, 그 그나식이라고 하이포그나식이라고 턱 아래쪽으로 부분 소마토그나식 시스템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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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이, 오. 네, 여러분 보셨죠? 방금은 이제 안면 근육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3탄 입과 턱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운동 안내해 드렸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첫 번째 혀 운동까지 전부 다 탑팀재활학과 수면무호흡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이 세 가지 1, 2, 3번 운동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확한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꼭 돈 들어서 병원 가야지만 고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안 하시면 저는 책임 못 져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직접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혜영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인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1번 치료가 양압기를 네, 사용을 맞습니다. 하는 거고 이제 수술적인 것은 양압기를 사용을 해도 안 됐을 때 그리고 양압기를 도저히 좀 사용을 못 했을 때 이제 보조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 편도 아데노이드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이 편도 아데노이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1번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요, 소아에서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편도 아데노이드를 시행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일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일부에서는 편도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과연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연한 하늘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 그룹이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짙은 파란색은 조기 아데노이드란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높이는 치료 전하고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 된 아이들, 그러니까 수면 상태가 좋아진 아이들의 비율을 체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비만인 아이들, 비만이 아닌 아이들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어디가 됐던지 간에 비만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했을 때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수면 상태가 정상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비만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30% 정도에서만 정상이 되는데 비만이 아닌 비만인 아이들한테 편도 제거 수술하면 67%에서 호전이 있고요. 네. 비만이 아닌 아이들은 85%에서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 맨 처음에 내원했을 때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점수가 되게 여러 가지겠잖아요. 그걸 딱 평균을 했을 때 평균보다 더 좋은 아이들, 평균보다 더 안 좋은 아이들을 나눠가지고 또 비교를 해봤더니 수면 무호흡이 별로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지켜보나 수술을 하나 다 좋아진 아이들이 좀 비율이 높기는 했어요. 근데 이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봤을 때는 잘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26%밖에 정상이 안 됐는데 심한 아이들한테 편도 찍어 수술을 딱 해주니까 65%에서 다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편도 절제 수술 해주는 것이 확실하게 네.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도는 이렇게 목젖이 있으면 양쪽에 깊게 이렇게 온폭 들어간 편도와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이 편도와 가 쪽에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 바깥쪽에 이제 캡슐로 쌓여 있는 편도 조직이 얹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편도 제거 수술하는 거는 이렇게 캡슐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편도 조직을 이 근육에서 박리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자체도 많이 건드려지고, 그다음에 그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높은 열로 자극을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피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편도 절제술의 방법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더 부작용이나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블레이터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건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이 캡슐을 포함을 해서 편도를 같이 떼어내는 건데, 이 코블레이터라고 하는 기구는 훨씬 더 저온의 열자극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근육의 자극도 덜하고 출혈도 연기가 덜 나네요. 네. 보비보다. 네, 그리고 피도 훨씬 더 덜 나고요. 네. 확실히 더 좀 자극이 더 덜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증을 좀 더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도 싫다, 더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타라고 흔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피타 수술을 원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걸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피막내 편도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온폭 들어간 공간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편도와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이 검은색이 편도를 감싸고 있는 캡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슐을 통해서 또 혈관이 편도에 이제 혈류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캡슐을 건드리지 않고 안에 있는 편도 조직만 이렇게 돌돌돌돌 갈아내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편도를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양쪽에 편도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돌돌돌돌 갈아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겉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거를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통증이나 이런 게 덜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바깥쪽에 있는 혈관도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출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위험성이 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또 실제로 연구 결과 나오는 거를 또 확인을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새롭게 또 만들어진 수술 방법이다 보니 이제 어머니들이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이니까 좀 약간의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 피타의 수술 방법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논문들을 다 이제 읽어보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피타가 원래 했었던 편도 절제술보다
통증도 더 적고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피타를 하나, 원래 방법대로 수술을 하나, 편도를 떼어내고 나서 수술 후에 수면 무호흡에 대한 효과는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비슷한데 굳이 우리가 아픈 수술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고생할 필요 없이 피타를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네. 더 안 아프고 좋은 방법을 네. 네. 그런데 이제 편도선염이 너무 많이 앓았던 아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편도 조직에서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방법대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상담 이후에 결정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아데노이드인데 이게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이드를 절제를 해주면 물리적으로 이런 길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수면 무호흡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을 해도 좀 그 시기가 늦어서 이미 안면 변형이 좀 생겼다든지 아니면 좀 비만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인처럼 이런 양압기를 같이 병용을 하시면서 좀 유지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호흡 관련한 재활 그 훈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쉬었을 때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확인을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좀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이게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하면 이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라고 하는 양쪽 코에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온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것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비대하면서 얘가 엄청 비만하네요. 네. 네네. 원래는 이렇게 이 중격하고 이 합의각계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이 공간을 틀어 막으면서 중격이 똑바르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숨 쉬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이 중격 자체가 휘어가지고 한쪽 코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쪽 코가 막혀도 나머지 코가 그러면 넓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면요. 보상 쪽으로 이 나머지 한쪽에 있는 합의각계가 커지면서 여기 이쪽 넓은 쪽도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또 한쪽 코가 막히면 양쪽 코가 막힌 것처럼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중격을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합의각계를 좀 축소시키는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뚱뚱해져 있는 합의각계에 뭐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뭐 코블레이터라든지 하는 이런 열자극을 줘서 말하자면 점막 안쪽에 있는 뚱뚱해져 있는 그 조직들을 태워서 축소시키는 수술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블레이터 합의각계 축소술을 했더니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제시를 해준 논문이 있었는데 사진이 좋아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 많이 넓어지네. 그렇죠.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뚱뚱했었던 것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게 보면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 점막도 일부가 좀 같이 타면서 딱지가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한 2,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딱지가 떨어지고 하면서 훨씬 더 딱지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점점 더 위축이 되면서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공기가 이제 아까는 뒤쪽이 안 보였는데 지금 이제 코 맨 뒤편 길이 보이시죠?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아까 우리 편도 했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데브라이더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를 또 이 합의각계 안쪽에 찔러 넣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다 돌돌돌돌 제거해서
축소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합의각계에 문제가 없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나누는 중격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양쪽이 공간이 이제 균일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숨도 잘 있어요. 쉬어지고 콧날도 더 쓰겠는데요. 이게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렇게 너무 위쪽이나 너무 앞쪽이 막히면 저희가 이 코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성형수술처럼 수술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겸사겸사 겸사겸사. 네. 미용적인 부분도 좀 생길 수 우리도 있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두통으로 보톡스를 했는데 여기 이마에 이제 조금 남은 거 해드리면 이제 이마도 펴지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꼭 먹고 알 먹고.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혜영 네, 쌤? 맞습니다. 아유, 네. 오늘 여기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제 소아 수면 무호흡은 결국 정리하자면 아이들은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많고 수술에 의한 효과가 좋고 또 성인까지 꾸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권에서 대학병원 빼고는 거의 유일하게 전담 치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셔서 치료사하고 1대1로 시간을 잡아서 치료 시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저희 병원 못 오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수면무호흡증 운동에 대해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김용 선생님 너무 강의도 잘해주시고 반응도 좋고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흔들어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